안녕하세요. 얼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볼 것 같으면 S&P 500이 0.28%로 좀 혼조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0.76으로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는 0.26%로서 좀 상승했고 러셀도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나스닥이 좀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좀 많이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많이 컸던 하루였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많이 하락했던 것이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지금 이제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메모리 중심으로 좀 하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것도 뭐 삼성의 영향을 좀 받은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팔란티라든지 오라클 이런 것들도 하락했다. 특별히 엔비디아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왔지 않았나. 앞으로 또 실적 발표 때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을 먼저 일단 좀 경계감을 나타냈던 것들이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빅테크 중심으로 여기다가 일단 약보합을 보였고 테슬라만 좀 많이 올라왔던 데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낸셜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비자고 매수들 이렇게 결제 수단들이 좀 상승되고 있다. 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돈을 풀게 되면은 트럼프 이쪽에서 돈을 풀 때에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더 많은 생산이 일어나겠죠. 돈을 푼다면은 사람들이 일단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 데서 결제 수단들이 많이 상승했고, 자, 파이낸셜 분야도 상승했다. 그다음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즉 말해서 오늘장에 상승했던 것은 다 위주로 좀 상승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이런 분야는 아직까지는 일단은 매도세가 좀 강하다. 저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편 아니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11개 섹터 중에서 한 6개 정도는 상승했고 한 4개 정도, 5개 정도는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올라갔던 것이 컨슈머 디펜스 있죠. 자,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상승이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좀 상승을 했고, 파이낸셜 유틸리티 분야로 좀 상승했다. 가장 안 좋았던 것이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 속에서 테크놀로지 중에서도 반도체가 시장을 갖다 좀 많이 끌어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브렌트유 한번 보시게 되면 브렌트유 좀 많이 하락을 했죠. 3.46% 하락한 90.38을 기록하고 있다. 좀 하락세가 좀 깊었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US 오일도 1.92% 하락한 84.97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베센트가 재무부 개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채권을 매입하겠다. 그래서 장기채 매입하겠다. 그로 인해서 조금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0.76% 하락했고 30년물 금리 역시도 0.93% 정도 많이 하락했던 모습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일단은 구두 바드론이지만은 조금 일단 좀 세게 발행함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에서 이때까지 좀 팽배했던 것들이 좀 내려오면서 채권 가격은 상당히 좋게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금리가 내려가니까 나스닥 이런 것들은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 내려갔죠. 나스닥뿐만 아니라 러셀도 많이 내려갔다. 저 금리하고 민감한 부분에 있는 것들이 도로 내려갔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정말 좀 불안 심리가 아직까지 많이 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더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좀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려감으로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가운데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은 우리 골드 있죠. 골드 값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다. 오늘장도 한 1% 정도 상승되고 있죠. 그래서 골드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말은 시장 자체가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대체 자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겠죠. 금이라든지 지금 비트코인 뭐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1.5% 정도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 가는 대체 자산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은 시장에 대해서 좀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현재 모습 속에 있고 빅스 지수도 약간은 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은 불안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가 조금 하락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주가 자체에서 폭락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박스권 장세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쓰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서 아무래도 장세를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울퉁불퉁한 장세가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 이유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국채금리가 좀 하락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 재무부가 9,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보유액을 활용해서 국채 매입 확대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좀 금리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스코어 퍼센트가 9,500억 달러 규모의 재무부 일반 계정, 그러니까 TGA 계정이죠. 재무부 통장을 활용해서 국채 매입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배로 늘어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재무부는 이미 최소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해당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매입은 9월 9일로 예정돼 있다. 결론 TGA 계정을 통해서 자금을 일단 지금 이제 국채를 매입하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걸 통해서 돈을 푼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TGA 계정을 보면 정확하게 보면 93억 6,4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결국 일단 장기채를 산다. 장기채를 산다는 말은 아무래도 시중에 일단 돈을 뿌린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자, 유동성을 공급하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란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식들이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GA 계정 자체는 재무부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론 연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TGA 일부가 사용된다면 퍼센트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수준을 유지하기 원했던 것처럼 TGA를 다시금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GA를 다소 낮추는 것이 당장 위험을 초래하진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TGA를 줄이게 되면 새로운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 시 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겠지만은, 최근의 추산에 따르게 되면 새로운 부채 한도 내에 도달하는 그 자체가 내년 겨울 아니면 내년 초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따라서 필요하다면 현금을 갖다가 다시 확보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채권 발행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권의 수익률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연준이 재무부의 이러한 운영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다가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단독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연준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먹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에 대해서 알리안즈 수석 고문이 이야기해온 내용이 있죠. 미 재무부의 채권 시장 개입하는 것들, 1조 달러에 달하는 TGA 계정을 활용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키는 우려스럽고 대체로 비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근본적으로 현재 상황을 본다면 정부라든지 기술기업 등의 채권 발행을 통한 그런 자금 수요가 상당하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게 그걸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족지열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기존의 자금을 일단 공급했던 국채를 매입했던 중국, 일본, 걸프 국가들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지를 못한다 그럴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샀는데 또 그쪽에서 TGA 계정을 통해서 사버리니까 정부가 개입하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현타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개입을 할 때는 시장이 실패됐거나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시장 가격이 재무부의 지출을 점점 더 늘리도록 부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걸 쓰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재원을 갖다 메꿔 넣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겠죠. 시간차는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해서 국제 제재 계획을 발표했는데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가가 좀 하락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란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란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조력자들에게 2차 제재를 가하겠다 그렇게 위협하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경제적 추방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계획이 미국이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까지 겨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빠르게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중국도 예외 아니다. 그렇게 시사함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약간 또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9월 달에 시 주석을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좀 물량을 갖다 들여오면서 텍스를 갖다 컷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과연 베센트가 그런 것들을 감당해낼지, 중국도 예외 아니다 말은 했지만은 그걸 알 수가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중국 은행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래도 오늘 우리는 누구도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이란의 석유를 돈으로
억압으로 바꾸는 선택이 일부라면 표적이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뭐 대두라든지 이런 것도 안 사주면은 결론을 따는 자기들 표 다 떨어지죠.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할지는 말만 이런지 립서비스인지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분석가들에 따르게 된 비트코인이 2023년도 이후에 최대 3일 상승세를 기록한 후에도 추가 상승 여지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석가들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반등은 단순한 단기적인 안도랠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22% 급등해서 2023년도 이후에 최대 3일간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별 이평선 6만 9천대를 돌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거시경제의 상황 변화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기타 대체 자산으로 다시금 몰리고 있다. 시장이 불안할 때 뭐 금이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대규모의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상승세가 가속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숏스퀴즈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가가 내려가다가 계속해서 내려왔죠.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 버리면은 그 자체가 올라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렇게 매도세가 자기가 원했던 매도세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청산을 당했던 매도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금 이렇게 고꾸라지는데 지금 그런 모양이 안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트코인 ETF에 한 16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이 유입됐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세가 단순히 강제 매수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이 강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장기간의 하락세 이후에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를 갖다가 되살릴 그런 촉매제가 부족한 가운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크레디트 법안 이런 것들 외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크리에이티브 법안은 좀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8월 휴회 전에 상원에서 통과가 무산되면서 2016년도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한 20% 30%의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의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9월 15일부터 시작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의 규례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니듬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월요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과 원자재 시장의 냉각세를 지적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장의 투기적 심리가 약화됨에 따라서 암호화폐가 개인 투자가들에게 다시금 상대적인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 압력은 이제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디지털 자산 운용사와 채굴업체들이 2016년 상반기에 총 42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는데 어느 기간보다도 많은 수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겠죠. 투자 심리가.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매도와 침체된 투자 심리는 약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암호화폐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동의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들이 낙관적인 원천이다. 낙관론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간의 22%의 상승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변동성에 비해서 이례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잠시 멈춰서서 다른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한 주를 보냈다. 그만큼의 주가 상승 여력이 많았다는 겁니다. 보통 한 3%에 불과했던 것이 22%나 상승했고, 같은 주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10년 동안에 2번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 모두 다 상당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도에도 비슷한 3일간의 20%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그때도 200일 이평선 지지선을 다시금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때도 2023년도에도 돈을 풀 때입니다. 돈을 풀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일단은 돈을 푸는 걸 보고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상승의 여력이 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에 관한 이야기인데, 엔비디아는 AI 붐이라든지 주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 매우 광범위한 기업들이 반도체 대기업에 대표하는 테마와 여러 가지 관련들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엔비디아는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 속에서 수요일 5위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매출의 성장이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 그 다음 전력의 공급의 가용성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젠슨 왕이 풀어낼지, 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은 지수 성장에서 가장 크게 일단 기여하는 종목은 알파벳,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마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세 번째가 일단 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장부상 이익을 제외하면은 마이크론 1위, 엔비디아가 2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확장으로 인해서 메모리 칩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알파벳과 아마존 역시도 이제 일회성 수익의 투자를 제외한다면 엔비디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S&P 500의 수익 실적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기업 이익 점유율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0.3%, 2023년도에 1.7%, 2024년도에 3.4%를 기록했고, 전체 이익의 지금 이제 4.9%가 올해 지난해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근데 요번에 아마존과 알파벳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다면은 점유율 자체가 7.2%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만큼 일단은 계속해서 이익의 증가율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업계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주도하는 클라우드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지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회사, 센터에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 이러한 기업의 IPO에 관련된 자본시장 회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기업들이 이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분기별 실적은 인공지능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시장의 중요성 의미를 갖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엔비디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업체의 수치만으로는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가 하이퍼스케일러라든지 다른 AI 기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보고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투자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한지, 자,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엔비디아의 칩은 전원을 연결하고 켜야 하는데 전력 공급이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건설 역시도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얼마나 빨리 매출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 속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엔비디아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갖다가 점점 더 원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곧 출시될 루빈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 출시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블랙웰과 루빈 플랫폼에서 1조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던 기존의 전망치에는 스페이스X와의 계약과 지금 독립형 메라 중앙처리 장치가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렇게 경제적 수익으로 일단 돌아오고 있는지, ROIC가 되고 있는지,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리턴이 되고 있는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현재로서는 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도체 비용이 일단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이브 주가가 거의 2배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루이스트 같은 경우는 코이브에 관해서 GPU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자본 지출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155달러에서 165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금요일 대비해서 한 88%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가격 결정력이 GPU 비용의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결정력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엔비디아의 가격 인상이 내년 초에 출하되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코이브의 가격 인상이 2010년도 하반기에 마진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계약의 공원 이익률은 24%에서 한 33%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단기 계약과 이전 세대의 GPU 재계약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블랙웰하고 베라루빈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특별히 인공지능의 붐으로 인해서 메모리, 스토리지, 솔루션 수요가 급증하면서 GPU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GPU 가격 갖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5% 이상 인상한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브의 수익률이 그러면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 제조업체로부터 그래픽 프로세서를 구매하고 임대하는 코이브는 7월에 전체 재고의 가격을 25% 인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GPU 가격의 상승에 수익률이 미친 영향을 완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가격을 갖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계약에 대한 그런 위험은 미미하면서 공급의 제약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계속 쇼티지가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가격을 올렸는 데다가 공급이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8명이 있다. 바이다 스트롱 바이고 19명이 바이고 11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가격은 지금 145불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 마벨 테크놀로지 주가가 2010년도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자, 그렇다 웰스파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많은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면서 지금 마벨 테크놀로지가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40달러에서 31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목표가. 그래서 31%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호황과 불황을 막론하고 전체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을 뛰어넘는 그런 반도체 기업인데 장기적으로 한 15에서 20%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탁월한 매출의 성장 외에도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역시도 높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공지능 붐 속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무래도 주가도 급등했고 영업이익률도 늘어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벨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증가한 27억 900만 달러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같은 기간 주당 순이익은 92센트로서 한 38%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 각각 한 40% 이상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마벨과의 최근에 일단 구글과의 계약이 있었죠. 마벨이. 자, 그로 인해서 맞춤형 칩의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이런 것들은 구글은 마벨의 주식 최대한 122억 달러까지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뛰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029년도 회계연도에 주당 순이익이 한 11달러를 갖다가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이 있다는 거겠죠. 저 광이 있답니다. 광이. 저 광통신이 있어서 저 네트워킹 할 때 이런 게 플러스 알파로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맞춤형 칩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벨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지금 맞춤형 칩 하면 에이직 하면 뭐 브로드컴이겠지만은 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델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235% 정도 상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델에 관해서 에버코어 ISI의 한 전략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다른 것보다는 시장 수익률 상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단기적인 이벤트에 초점 맞춘 강세 전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갖다 내고도 2027년도에 전망치에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일단은 실적이라든지 전망치가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해당 회계연도의 매출이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은 향후 예상치가 더 높아진다. 전망치가 더 좋아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브 목표를 갖다가 일단 상향 조정할지 그것이 가장 큰 여부가 되고 있는데, 매출의 성장이 서브 부분과 스토리지 부분으로 주도되고 있는데, 스토리지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는 자산이다. 근데 서브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델이 정보기술의 지출의 잠재적인 둔화라든지 다른 공급업체와의 경쟁, 그리고 회사의 부채 잔고로 인해서 재정적 여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약간은 아직까지는 측면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드웨어 공급업체에 대한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의 승자로서 여겨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메모리 가격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HP도 있는데, HP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델 자체가 실적 호조, 투자 유치가 확대돼서 확실한 기대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HP는 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델이 전통적인 인프라라든지 AI 서버 사업의 성장을 견인할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델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더 많이 가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골드만삭스가 선호하는 종목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올해 29%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안에는 지금 이제 헤지펀드 있죠. 헤지펀드하고 그다음 뮤추얼 펀드, 이 포트폴리오가 지금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잉이 있고, 캐피탈원이 있고, 메스터카드가 있고, 스페이스X가 있고, 더모 피셔 사이언티픽,
그다음 비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6개가 뮤추얼 펀드하고 헤지 펀드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종목들이 겹치는 종목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으로 선호하는 종목들로 구성된 순환 포트폴리오는 연초 대비 2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동일 가중 S&P 500 지수를 13포인트 앞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번 분기에 일단 새롭게 합류가 된 것이 캐피탈원, 스페이스X, 더모피쉬, 사이언티픽 요 세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비자와 마스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캐피탈원이 편입된 것은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모두 금융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모두 지금 현재 헤지펀드라든지 뮤추얼펀드 모두 금융주 비중을 높인 것이 이번이 세 번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헤지펀드는 2분기 동안에 금융주에 대한 순비중을 3포인트 이상 늘려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이후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뮤추얼 펀드도 지난 분기에 금융 비중을 늘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리는 이유는 자, 아무래도 일단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 틈풀어서 금융주들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6개 종목들 자체의 중간값의 P 레이쇼가 일단 프리미엄이 25배를 받고 있는데 S&P 500의 종목의 중간값이 19배보다도 높은 수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조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려올 때에 매집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